안녕하세요. 요즘 사연을 들으면서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져서일까요? 솔직히 저도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기엔 아직 어린 나이거든요. 인생의 쓴맛을 다 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30대 중반이고 결혼 생활도 4년 차에 끝을 냈으니까요. 살아온 세월로 말하기엔 한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인생을 두 배로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또 하나 얻은 게 있네요. 아무리 요새 이혼이 흔해져서 흠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다시 돌아온 딸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괜히 싫었어요. 유독 모든 면에서 성공과 정도의 길만 걷던 부모님이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야 제가 이혼이란 결정을 잘 내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쓰면 뱉어버리는 관계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 입에서 계속 달콤한 사탕처럼 남아있기 싫어 제가 먼저 치사한 남편놈과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스로 당당한 태도로 사는 게 중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후련한 마음으로 어깨 쫙 펴고 이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의사인 아버지 덕에 어릴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대를 이어 의사 명맥을 이어왔는데요. 꼭 자랑 같아서 부끄럽지만 어릴 때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만 5명이 넘었고 4층 저택에서 집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니곤 했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존경과 대우를 받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도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여유로운 환경만큼이나 저에게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분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말이야, 할아버지 평생 소원이 집안 대를 이어서 의사 만들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어릴 때 행복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 소풍이랑 수학여행 한 번은 못 가고 아예 앉아서 공부만 했으니 말이야. 할아버지가 남들 놀 때 공부해야 성공한다는데 내가 저 위에 가서 다시 만나면 그 말 틀렸다고 할 거야. 왜요? 그래도 아빠 정도면 성공한 사람 아닌가? 많은 사람한테 존경도 받고. 너처럼 보기엔 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글쎄 일밖에 모르고 아예 아무것도 안 남은 외로운 인생 같은데. 이 나이가 돼도 아빠는 좋은 추억도 하나 없고 술 한잔 같이 할 친구도 없잖니. 내가 나를 봐도 참 심심하고 쓸쓸한 인생이야. 아니야. 그래도 난 아빠 덕에 항상 어깨 펴고 살았던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아빠 이름만 대도 그 집 딸이라면 무조건 대단하게 보더라. 물론 어떨 때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절대. 아빤 다 할아버지 선택으로 산 인생이라서 뭘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쫓아가. 사람도 네가 그렇게 선택해서 만나고 대학도 안 가도 되는 거고 뭐든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때 그때 가서 하면 돼. 내가 행복해야지 누가 날 어떻게 보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빠는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본인 인생이 남 보기에만 좋다면서요. 대부분 집안이 이런 분위기면 저도 무조건 공부를 잘해서 기대를 한 몸에 잔뜩 받으며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도록 할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스스로 지나온 삶이 후회되는 것 같은지 저에겐 절대 똑같은 상황을 대물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내심 아빠의 길을 따라가는 걸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아빠는 공부 쪽에는 큰 관심 두지 않는 저를 과감히 공부 쪽으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주셨죠. 그 시간에 그림을 배우거나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하면서 뭐든 제 뜻대로 해볼 수 있게 했어요. 제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면 그만하도록 했죠. 그런 교육 덕분에 겉으로 내세울 학벌이나 직장은 없어도 남들이 못 해본 경험은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난 것도 그 경험이 인연의 실마리가 되어줬죠. 그 당시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6개월씩 단기로 해외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여행으로 온 남편을 도와주면서 스칠 줄 알았던 인연이 한국에 와서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전 그 당시 남편 앞에서 떳떳하게 제 상황을 말하지 못했어요. 여길 오려고 6개월이나 적금을 부어서 알뜰하게 모았다는 그 말에 괜히 찔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좋은 데 보니까 가족들 생각나네요. 나중에 엄마 모시고 같이 오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데 사진만 보내드려도 소녀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효자신가 봐요. 이런 데까지 와서 엄마 생각을 다 하고. 불효자예요, 불효자. 엄마 병원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여행 온 건데요, 뭘. 실은 우리 식구가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비행기 타보고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에요. 근데 지금 아니면 못 올 것 같아서요. 아, 그래도 이 풍경을 보니까 6개월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대단하시네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는 사람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솔직히 그러질 못하거든요. 아직도 이 나이에 부모님께 손 벌리고 사니까 부끄럽습니다. 아유, 뭘 부끄럽긴요. 그럴 수도 있죠. 원래 고생은 남자가 하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뭔가 해주는 기쁨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제 여동생도 제가 대학까지 책임지고 보냈거든요. 네? 동생 대학을요? 그리고 남편이 동생 등록금을 마련해준 이야기부터 시작해 오랜 시간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한 것까지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이야기를 듣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희생이라고 억울해하지 않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으면 행복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놀라우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처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계속 가족들을 위해 살면서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지나가 버린 것이 쓸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기는 한데 좋게 생각하려고요. 곧 한 집안 가장이 될 테니까 미리 연습했다고 치죠 뭐. 그리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시간에 좋게 보상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길이길이 남을 엄청난 추억을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네요.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실례했습니다.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저 멀쩡해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낭만적이라서 저도 모르게 처음 만난 분께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네요. 근데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와인 몇 잔 마신 것 때문인지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되게 예뻐 보이시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원래 여행 오면 마음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남편도 저도 그때는 분위기에 취해서 서로가 더 좋게 보인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웠죠. 이 감정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대화가 잘 통하고 호감이 있어도 서로 더 다가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남편이 먼저 제 연락처를 묻더군요. 저 괜찮으시면 다음 달에 한국 오시면 한번 만날까요? 어떠세요? 실은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첫 만남에 대화가 잘 통하는 건 처음이라서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어요. 그냥 좋은 추억으로 두기엔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한국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우리는 결혼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처음 인사 온 날 결혼해서도 아버지는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무조건 제 선택을 따르겠다며 남편 집안이나 상황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니하고 동생은? 일단 밥부터 먹자고. 저쪽으로 같이 가세. 배고플 텐데. 예. 사위 욕심이 있었던 엄마는 궁금한 게 많은 눈치였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말을 자르거나 눈치를 주는 바람에 남편 이름 빼고 나면 무엇 하나 제대로 알아가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회사 이름을 내가 그때 언뜻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둘이 당신이 회사 이름까지 왜 궁금해해? 우리는 이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네. 내 딸이 고른 남편감이고 둘이 좋다면 그만이지. 그리고 밥벌이 하면서 살 정도면 됐지. 다른 조건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딸도 자네도 두 사람을 믿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믿어주신 만큼 정말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간 뒤에 궁금했던 저는 다시 물었죠. 어때요?
엄마는 인상 좋은 것 말고 없어요? 아빠 보기에는 어때요? 그 사람한테 질문도 별로 안 하고 궁금한 거 없어요? 설마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것도 안 물어본 건 아니죠? 아유, 말도 마. 어제부터 네 아버지가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도 물어보지 말라고 오기 전부터 신신당부를 하더라니까. 아까도 말 한마디 못하게 하잖니? 사위 될 사람인데 질문도 못해요? 그래도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직장에서 얼마를 버는지는 알아야 얘 시집을 보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야지. 궁금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살 것도 아니고 내 딸이 고른 사람이면 믿어야지. 그리고 뭘 무턱대고 뭘 도와줄 생각부터 하고 있어. 둘이 알아서 살라고 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 거고. 당신도 괜한 참견 마. 그런데 첫 만남에 정작 부모님께 질문 하나도 못 받고 돌아가서 기가 죽어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제가 생각한 반응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저랑 결혼한 게 무슨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좋은 티를 숨기지도 않고 제 앞에서 팍팍 내더군요. 와, 당신 집안 장난 아니게 빵빵하더라. 이렇게 부잣집 딸이었어? 나 오늘 깜짝 놀랐다 정말. 그동안 어떻게 티도 안 냈어. 주차장에 그 비싼 외제차가 3대씩이나 있던데. 그리고 태어나서 나는 그렇게 큰 집은 처음 가봤어. 현관이 우리 집보다도 큰 것 같아. 아까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질문 하나도 안 해서 당황했지. 아니, 반대 안 하시고 무조건 당신 뜻에 따르겠다고 그러셨잖아. 그거면 됐지. 뭐 괜히 피곤한 질문 주고받아봤자 서로 분위기만 무거워져. 그리고 차차 알아가도 되고. 내가 이런 집안 사위로 들어가다니. 이제야 내 고생이 보상받는구나. 무슨 보상? 그리고 아까부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난 걱정돼 죽겠는데. 당연히 좋지. 1등 복권 당첨이나 마찬가지인데. 땡 잡았어. 여보 만나서. 뭐? 복권? 제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눈치를 챘는지 말을 수습하더라고요.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란 뜻이야. 아니, 아버님이 너무 존경받고 대단한 의사시니까 그런 것도 내가 괜히 자랑스러워진다고 해야 할까? 영광스러운 것 같아서 그래. 사위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어머님도 인자하시고 모든 게 다 좋다고. 너무 좋아. 그때 정신 차리고 이 인간의 야비함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때는 저도 콩깍지에 씌인 건지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많이 못 만나봤던지라 그런 걸 빨리 간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혼 후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틈만 나면 친정집에 가 있었어요. 집이 궁전 같고 모든 게 고급이라 가만히 있어도 좋다나?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생긴 것 같다고 좋아했지만 저랑 아버지 눈에는 속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은 보니까 병원 가실 때 소형차로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 저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맨날 세워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깝게. 그게 편하다고 꼭 그것만 타. 좋은 차는 전시용으로 두고 말이야. 차나 집은 써주는 게 좋다는데 너무 안 타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갑자기 당신은 차 이야기를 왜 해? 가끔 주말에 아빠가 탈 때 있어. 나는 관리가 걱정돼서 그렇지. 아버님 병원이랑 집밖에 모르는데 차 탈 시간이 어디 있어? 나중에 혹시 아버님이 3대나 관리하기 힘드시면 저한테 맡기셔도 되는데. 제가 군대에서도 운전병 출신이라서 안 타본 차가 없거든요. 당신도 알지? 내가 운전하는 끝내주잖아. 저런 차는 딱 뒤에 우리 어머님 같은 우아한 분을 태워서 좋은 데 가고 그래야 하는 건데. 어머, 내가 우아해? 사위가 생기니까 별말을 다 들어보네. 당연한 말씀을요. 어머님 같은 분을 보고 우아하다고 하죠. 누구더라 그래요. 역시 나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건 우리 이서방밖에 없다. 아휴, 그나저나 이따가 나갈 때 현관에 상자 하나 있는데 그것 좀 가면서 버려줘. 저 사람 안 입는 겨울옷 정리한 건데 옷무게가 장난이 아니네. 아버님 옷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저를 주셔야죠. 버리긴 왜 버려요?
아유, 나이 든 사람 옷이라 젊은 사람 입기엔 좀 그럴 텐데. 그리고 당신 아빠보다 더 크게 입잖아. 살을 빼서라도 입어야지. 제가 안 그래도 어머니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빼면 아버님 옷 충분히 입습니다. 제가 다 갖고 갈게요. 야, 아버님 비싼 것만 입는 거 내가 아는데. 와, 오늘도 행제했네. 그럴 때마다 남편을 보면 꼭 콩고물 떨어지는 것 기다리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죠. 때때로 정도가 지나칠 때는 압으로 보여 사람 자체가 너무 가벼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나 뜨거운 건 제 몫이었어요. 당신 우리 집 갈 때마다 뭐 하나라도 더 얻어오려고 그러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돼? 우리 부모님께 잘하려는 건 알겠는데 가끔 보면 좀 심할 때가 있어. 그때 차 이야기도 그렇고 꼭 한 대 달라고 하는 소리 같잖아. 아이, 그러면 거기서 헛기침이나 하고 좋은 차도 돌보듯이 하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있을까? 아이, 어차피 가난하게 큰 것도 두 분이 다 하는데 자존심 부릴 필요 있어? 그게 다 아버님이 이룬 거잖아. 내가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건데 당신은 왜 그걸 그렇게 봐? 한 번씩 민망할 때가 있어서 그래.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열등감 있는 놈 만나서 난리치는 걸 봐야 고마운 줄 알지? 내 친구 중에 와이프 집안이 좋은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모임 나와서 하는 말이 처가 식구들 씹는 거야. 자기 앞에서 잘난 척하느니 어쩌니. 난 그러기 싫고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야. 아무리 남편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밑바닥까지 솔직하게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굳이 싸움 만드느니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 무렵에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 시댁에서 예상치 못하게 시누이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급히 결혼부터 신혼집까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 대출금도 갚아가던 상황이라서 남편의 계획에는 5년도 더 있어야 했던 일이 눈앞에 닥친 거죠. 그렇다고 아이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겨우 결혼하면서 해방되었던 책임감에 다시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허허실실 웃고 다니던 사람이 생각이 많아져 잠도 제대로 못 이루더라고요. 여보, 이 시간에 안 자고 거기서 뭐해? 당신한테 오빠가 애 없애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설마 아가씨한테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 아니, 그 둘은 대출 같은 것도 못 받는데? 왜 또 당신이 모든 걸 짊어지는데? 우리처럼 좀 빠듯하더라도 월세방에서라도 시작하면 되잖아. 이제 졸업 앞두고 취업하려던 애한테 무슨 대출은 대출이야. 뭘 믿고. 난 솔직히 애 포기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낳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내 입에서 애 없애라는 말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참고 있어. 누가 당신한테 그 소리를 했다고 하면 평생 안 보고 살 것 같아서. 남편과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으로 와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남편을 보더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러냐고 했어요. 가족 때문에 평생 여행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시댁 식구들은 이미 이런 게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히 남편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고만 있더라고요. 그걸 들은 아버지는 얼마가 필요하냐는 말도 묻지 않고 말없이 2억이라는 거금을 선뜻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걸세. 자 봐도 얼른. 너무 많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이 돈이면 동생 집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애 태어나면 드는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부족하게 주지 말고 넉넉하게 도와줘. 자네가 집안의 가장 아닌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부탁할 데가 아버님밖에 없어서. 그래. 그리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답은 아니니까 동생이 어려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게 좀 봐주고. 사실 그게 더 중요해. 자네가 돈으로 해결해주고 계속 의지하게 하는 게 습관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돈 제가 평생 걸리더라도 아버님께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습니다. 그런 부담은 가질 거 없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무슨 이자야, 이자는. 그리고 자네 어머니 병원도 이 기회에 알아봐서 우리 쪽으로 옮기도록 하지. 네? 남편은 눈까지 비비며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선뜻 내준 돈도 그런데 시어머니 병원 문제까지 도와준다고 하니 놀란 눈치였죠. 실은 이 이야기를 아빠가 전부터 계속 말했던 거야. 당신 매달 내는 병원비 부담이라도 줄여주고 싶다고. 그래도 아빠가 의사인데 그 정도는 도움 받으면 좋잖아. 어머니도 더 편하실 거고. 아버님께 여러모로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염치 없습니다. 정말 꼭 갚겠습니다. 이런 게 식구 아닌가 싶고. 식구라면 당연한 일이지. 생각보다 너무 늦어졌어. 그리고 정 갚고 싶으면 우리 딸한테 마음으로 갚는다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잘해줘. 난 그거면 되네. 예, 약속하겠습니다. 평생 이 사람 아껴주고 잘하겠습니다. 남편은 90도로 몇 번이고 인사를 올리더군요.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하면서 동생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전처럼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출산을 앞둔 아가씨에게 육아용품을 사들고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살 때부터 비좁은 그 작은 집에서 출산 준비를 버겁게 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짐에 아이 용품까지 더해져 발 디딜 데도 없는 현관에 서서 저는 출산 준비 잘하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어쩐지 아가씨가 제가 연락했을 때 고마워하거나 그런 기색 하나 없이 너무 냉담하게 어머니가 살던 집 주소를 보내면서 이쪽으로 오라는 말이 야속하게 들리더라고요. 분명 남편 말로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곳을 얻어줬다고 했거든요. 아가씨 여기 계속 지냈던 거예요? 이사는 언제 가요? 제 능력으로 어딜 가겠어요? 언니처럼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그이가 아가씨랑 집도 같이 보러 다녔다고. 네, 그랬죠. 누구 반대만 아니었어도 여기 이러고 안 살았을 거예요. 아가씨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는 듯 절 노려봤습니다. 그게 무슨... 언니 무슨 이중인격이에요?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람 염장을 지르는데요? 우리 이러고 사는 꼴 구경이라도 하러 왔어요? 언니네 집에서 우리 도와주는 거 끝까지 반대해서 집 못 얻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못 도와준다고 하던가. 왜 시치미를 떼요? 누가 그래요? 그이가 그랬어요? 네? 그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있는 척 적당히 하고 그냥 가세요. 보기 싫으니까. 아가씨, 나도 뭘 알아야 말을 하죠. 작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들고 와서 착한 척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던 남편에게 화가 나 바로 연락해서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절 속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얼굴까지 먹칠을 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신은 내가 우스워? 우리 아빠까지 왜 파는데? 이렇게 속이면 될 줄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빠가 아가씨 집 얻어주려고 준 돈을 대체 어디다 쓰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아가씨가 날 얼마나 원망하는지 알기나 해? 진정해 여보. 걔가 아직 부모 될 준비가 안 돼서 버릇 고쳐주려고 그런 거야. 아버님 말씀이 일리가 있더라고.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버릇하면 언제 정신 차리고 살겠어. 이 기회에 자립하는 거지. 무슨 버릇을 고치는데 당신이. 신혼집 하나 없이 출산 준비하는 심정이 어떠겠어? 식구들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게 자립하는 거야?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내가 집은 꼭 얻어줄 거야. 왜 아가씨도 나도 서로 원수지간 만드는데.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태어나고 애까지 나오면 그 집에서 4명이 살아야 하는데 그 집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대체 아빠가 준 돈은 어디다 썼는데? 그것부터 제대로 말해 빨리. 아니, 그 집보다 좀 더 급한 데가 있어서 말이야. 그 일만 잘 되면 다 해결돼. 그리고 당신하고 절대 문제될 일 없게 나중에 오해 다 풀 거야. 그럼 그 돈을 이미 다 썼다는 거야?
뭐가 급한데? 여보, 정말 부탁이야. 나 딱 한 번만 믿어주라. 어? 절대 당신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 한 것도 아니야. 내가 곧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거라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가 결정한 일이야. 당신도 내 성격 알잖아. 우리 식구 힘들게 하고 내가 속 편하게 살 놈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걸 말이라고 해?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딱 한 달만 더. 그땐 내가 다 말할 수 있어. 정말이야. 조금만 기다려주라. 그렇게 남편에게 준 한 달의 시간이 하루하루 피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이 갑자기 큰 돈을 보자 눈이 헷가닥 뒤집혀 주식이나 이상한 데 투자해 전부 날렸다는 생각이 들어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저를 바라보던 원망스러운 눈빛과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될 아버지의 모습까지 모든 게 그려지면서 너무나 힘들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달이 되기 딱 하루 전 들뜬 목소리로 저를 당당하게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집이 쩌렁쩌렁 울리게 큰 목소리로 말이에요. 됐어 여보. 우리 잘 됐다고. 내가 뭘 했어? 당신한테 보여줄 거라고 했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실은 아버님이 주신 돈 말이야. 그걸 그대로 동생 집 얻어주려고 하니까 거기서 끝나더라고. 근데 나도 이 기회에 작게 시작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욕심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투자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물었더니 돈 불려주겠다고 해서 내가 목숨 걸고 맡겼거든. 근데 오늘 1억이 더 붙었어. 정말? 1억이나? 그게 가능해? 나 못 믿겠으니까 보여줘. 봐, 보이지? 괜히 전문가한테 맡긴 게 아니라니까. 얘가 나한테 빚진 게 많아. 근데 나중에 정말 도움 필요할 때 말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부탁했지. 난 당신처럼 책임감 강한 사람이 그런 돈을 왜 이렇게 쉽게 날렸나 너무 걱정했잖아. 갑자기 큰 돈 생겨서 난 생각한 줄 알고.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생각만 했다고. 감히 대가 아버님 돈을 어떻게 함부로 그래? 나도 더는 욕심 안 부릴 거야. 내 사업 자금까지만 마련하려고. 나 솔직히 그날 아버님께 돈 빌리러 갔는데 너무 비참하더라.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있거든. 가난하면 쉽게 아프지도 말라고. 병원 가면 그것도 돈 든다면서.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동생 일 터지고 생각이 좀 많았어. 도저히 회사 다녀서는 이런 일 못 막을 것 같고 내가 더 잘 돼야겠다고 목표가 생긴 거지.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거지? 아가씨 집도 얻어줄 수 있고. 아, 심장 내려앉는 줄 알았네. 그럼 더 잘 됐다니까? 걱정시켜 미안해. 그런데 얼마 안 가 다시 심장이 내려앉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집에도 찾아오지 말고 따로 밖에서 잠깐 만나자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엄마 얼굴을 보니 일이 터졌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 홈페이지에 어떤 간호사 한 명이 아버지를 저격해 그동안 수차례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작성한 겁니다. 요즘 세상엔 이런 일이 인터넷 글로 올라왔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병원 인사팀에서 조사가 시작되면서 아버진 병원도 못 가고 잡혀있던 수술까지 싹 취소돼 집에만 있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의사생활 20년 인생에 이런 일로 시끄러워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진 충격적인 상황에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전화까지 꺼버린 채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엄마가 걱정이 말이 아니었죠. 아무리 밥만 먹고 들어가라고 사정해도 문이 열리지도 않는다면서요. 엄마, 내가 가서 말해볼까? 아니, 며칠째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떡해. 엄마가 괜히 집에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네 아버지 자존심에 특히 너한텐 더 보이고 싶지 않을 거다. 엄마는 이해한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니? 나이 어린 사람한테 쉽게 말도 못 놓는 양반이 분명 누가 아기 갖고 쓴 거야. 꼭 해결될 거니까 우리도 믿고 기다리자. 아, 어떻게 아빠한테 이런 일이 생겨. 말도 안 돼.
엄마도 얼굴이 지금 말이 아니야. 볼이 왜 이렇게 들어갔어? 아빠가 그런다고 엄마도 같이 굶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 안 돼, 엄마. 엄마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알았어, 그래. 나라도 기운 차려야지. 그리고 네 아버지한테 내색하지 말고. 혹시 누가 이 일로 너 찾아오거나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마. 네 아버지가 임려할 때까지는 엄마도 당분간 할머니 집 가 있으려고.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인생에 병원밖에 없어서 쓸쓸하다는 아버지의 그 말이 생각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젊은 시절에 누릴 수 있던 추억 하나 없이 바친 그곳에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제가 아무리 이해해 본다고 한들 그 속을 헤아릴 길이 없었죠. 그런데 퇴근 후에 돌아온 남편이 훌쩍이는 저를 보면서 생각 없이 이런 말을 뱉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괴롭힐 일이 딱히 없는데, 뭐 희롱을 하셨나? 뭐? 희롱? 우리 아빠가 그럴 사람이야? 원래 그런 건 절대 가족이 모르는 거야. 아무리 아버님이 수술을 잘한다고 해도 인성까지 검증된 분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잖아. 취향을 알 수도 없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같이 수술실 들어가서 일을 해봤어?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 그거 다 모를 일이라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좀 달리 보이네. 미쳤어? 지금 조사 중인 거 몰라서 그래? 누가 악의적으로 올린 글일 수도 있는데 당신은 왜 아빠를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대도 우리는 아빠를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왜 단정을 짓는데? 나중에 충격받을 거 생각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지. 당신도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더 놀란다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해. 지금부터.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난 중립이다. 무슨 뜻이야, 중립이라는 게? 아무리 가족이어도 난 그런 일에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피해자 편이라고. 판사 납셨네. 누가 피해자인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그래, 중립 혼자 잘 지켜봐. 당신 힘들 때 돈 묻지도 않고 내주던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양심이 있긴 해? 그럼 아버님 지금 돈도 다 막혔겠네. 뉴스에 얼마 있는지 나오면 좋겠다. 이런 걸 대비해서 내가 차라도 한 대 받아줄 걸 그랬네. 그만하랬다. 주둥이 확 때리기 전에. 지금 당신 심각한 상황인 건 모르겠어? 남편은 이미 아버지를 가해자로 확정하면서 속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가끔 눈치가 없이 이야기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남편의 진심을 시댁 식구들과 통화하는 걸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까지도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니? 어? 사돈어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여기 간호사한테 들었다. 아무래도 그 양반 끝난 것 같아. 그것도 그냥 끝났게? 아주 더럽게 끝날 것 같아. 앞에선 세상 바른 척하더니 뒤에선 젊은의 희롱이나 하고 어쩌겠어. 먹칠하고 조용히 내려와야지. 그러니까 엄마도 저번에 받은 2억으로 만족해. 아까워서 어쩌니. 그 부잣집에 장가가서 그것밖에 못 받고. 나도 아까워 죽겠다니까. 1등 복권 걸고 지금 4년밖에 못 누린 거야. 한 10년은 더 빼먹을 수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아버님 근고는 완전히 다친 거야. 그리고 장모님이 돈 관리를 안 해서 옆에서 구슬려봤자 딱히 나오는 것도 없더라고. 다 장인어른 통해야지. 깐깐한 노인네처럼 보여도 속이 여려서 돈 빼먹기 참 좋았는데. 그렇게 순순히 이억 내주는 것만 봐도 배포가 큰 사람이지. 그 상황 봐서 엄마 집까지 딱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결혼할 때 세운 계획이 지금 다 틀어졌다고. 나도 그래서 지금 다시 계획 세우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다니까요. 나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커. 이번 일 잘못되면 괜히 너 사업까지 피해가는 거 아니니? 나는 그게 더 걱정이다. 안 그래도 이혼할 생각하고 있어요. 적당한 때를 봐서 발 빼야지. 너무 빨리 이야기하면 도움 받은 것도 있고 들러붙을 수 있어. 여기저기 내가 사위라고 다 말하고 다녔는데
나까지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 식구끼리 죽어야지. 그래, 그래. 상황 잘 봐서 정리해.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짧은 통화를 듣고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수 있나 싶었죠. 정말 죽는 날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소름 끼치다 못해 당장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니놈 속셈을 다 알았으니 여태 받았던 모든 걸 토해내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그런데 저는 무슨 오기였는지 마지막으로 직접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충격이 커서 그 전화를 직접 듣고도 믿기지 않았던 것도 같아요. 그게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주는 기회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다는 엄마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때가 기회다 싶어 남편에게 일부러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방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병원이라고 하네? 아, 왜? 어디 아프시대? 심각한 건 아닌데 돈이 조금 들 것 같다고 나한테 보태달라고 하는데 어쩌지? 지금 아빠 조사 중이라서 돈 아무것도 못 쓰잖아. 당신이 100만 원만 바로 보내줄 수 있어? 엄마 계좌로. 제 입에서 고작 나온 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말하고 나서 너무 적게 불렀다는 생각이 들어 이걸론 이 인간 속을 확인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어이없게도 발을 까딱까딱하면서 듣는 채 마는 채 하며 시간을 끌더니 저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와, 이젠 100만 원이 없어서 나한테 그걸 보태달래? 완전 개털됐구나.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누굴 속여? 당신 말이야. 나한테 아버님 돈 자세히 이야기 안 한다고 길길이 날뛸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놨어야지. 딱 보니까 100만 원도 해결을 못해서 나한테 손 벌리게 생겼는데 뭐가 복잡해 복잡하기는. 당신 웃긴다 정말. 2억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을 때는 언제고 100을 못 줘? 아직도 개벌은 못 고쳤네. 당신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집이 폭삭 망했는데 잘 살던 시절만 생각하니까 문제라고. 아자아자 간단해.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당신한테 이제 100만 원은 1억하고 똑같은 거야. 머릿속에 그렇게 입력을 해두라고. 이젠 그래야 사라지지. 이래서 부자가 망하면 더 힘들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뭐? 누가 망했는데 누가? 허허, 이거 나한테 큰 소리 칠 때가 아닐 텐데. 판단 잘해. 100 필요하다면서. 어머니 병원비인데 안 급해? 내가 못 받을 돈을 빌려주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신 하는 거 봐서 결정하려고? 아버님, 완전 회복 불가지?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원 가서 돈 꿀 데도 없는 거잖아. 남편은 끝까지 망했다는 확신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웃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일말의 정도 다 사라져 버렸죠. 저는 시어머니와 나눴던 통화부터 시작해 그간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너 같은 치사한 놈을 가족이라고 내가 옆에 두고 살았구나. 돈 필요할 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찾아가서 딸랑거리고 머리 조아리고 사정도 잘하더니 우리 엄마 병원비 좀 해결해 달라니까 뭐? 하는 거 봐서? 네가 인간이냐? 내가 정말 너 같은 거랑 산 세월이 원망스럽다. 그건 내가 할 소리지. 복권은 무슨 복권이야. 완전 꽝이야 꽝. 부잣집 딸 잘 만나서 드디어 인생 좀 펴나 싶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지금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 사업까지 망하게 생겼다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어쩔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네가 우리 아빠 도움 없었으면 그 사업 시작이나 할 수 있었고? 아이씨구나. 이제 없던 지분까지 탐내는 거냐? 어림도 없어. 내가 불린 돈이야. 개소리 작작해. 누가 네 돈 탐낸대? 그 돈이 없을까 봐. 그래. 있으면 그 돈으로 하면 되겠네. 이제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 됐지?
그리고 저는 남편이 잊고 있던 사실을 확실히 짚어줬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너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아빠 이름 팔아서 일 많이 따온 거? 우리 아빠가 눈 다 감아주고 있었다고. 이게 네 힘으론 가당키나 한 일이라고 생각해? 네 이름 석자 내밀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 주제 파악이 안 돼? 우리 아빠가 몇 년을 갈고 닦아서 쌓아놓은 신뢰고 명예야. 가지가지한다. 다 망에 자빠져서는 무슨 명예. 이제 그것마저도 끝이야. 두고 봐.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괜히 큰 소리 치지 마라. 아니다. 그래, 까짓 건 마지막으로 소리라도 쳐라. 뭐? 이제 곧 온 가족이 어디서 숨어 살게 생겼는데 찍소리 낼 기회나 있겠니? 선심 썼다 그래. 여기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 쳐. 그리고 소리 실컷 다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혼 도장도 시원하게 찍고 가고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알았지? 저는 아버지를 끝까지 죄인처럼 몰아가는 말을 하는 남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사정없이 그 인간에게 던지면서 있는 힘을 다해 치졸한 그 인간에게 악을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더라고요. 그리고 뒤따라 나타난 엄마를 보고서 그제야 뺨을 날린 사람이 아버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힘없이 바닥에 나둥글면서 얼굴을 감싸쥐고 구르더라고요. 한심한 놈, 내가 너 같은 걸 사위라고. 내가 너한테 차려준 밥이 몇 끼고 퍼준 게 얼만데 내 딸한테 이래. 아빠,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두 분이 같이? 그 일 잘 해결돼서 지금 너희한테 소식 알려주려고 오던 참이었다. 알고 보니까 그때 글 쓴 간호사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그 글을 썼다는 거야. 나중에 네 아버지 후배 레지던트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양심 고백할 기회를 줘서 잘 해결됐어. 10년 감수했다 정말. 뭐라고요? 해결이 됐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게? 그리고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법이 없는 분인데 남편이 이 이야기를 다 들으라는 듯 힘주어 말을 하더라고요. 한명숙 환자 지금 당장 퇴원 조치 시키세요. 우리 병원에서는 내가 더 못 데리고 있으니까 아무데로 보내라고요. 더 이상 내 환자 아닌 걸로 보호자랑 이야기 끝났습니다. 그 병원비도 지금 내가 내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보호자가 가서 정리할 거니까 그리하세요. 아버님, 엄마까지 갑자기 내쫓으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제일 아픈 건 너지. 이 정신까지 다 썩어 빠진 놈아. 내가 너 정신병원에 쳐넣고 싶은 걸 의사로서 양심 때문에 참은 거야. 그걸 다행으로 알아. 그리고 이 통화가 끝인 줄 알았어? 계속 들어봐. 아무것도 없던 네 인생 그대로 다 돌려놓을 테니까. 예? 뭘 돌려놓으신다는 거예요? 네? 참자고 들어봐. 네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이제부터 알려줄 거니까. 엄마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았고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연달아 했습니다. 더 당당한 목소리로요. 자네, 그 오랜만일세. 그때 우리 사위라고 투자 도와달라고 온 친구 있지? 그 다름이 아니고 자네 돈을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연락을 했네. 친구로서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해줘야지. 그놈이 우리 딸 간쓸게 다 빼먹고 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네 돈은 우습지 않겠어? 얼른 주변에 연락 돌려서 투자금 회수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얼른 좀 연락해줘.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오해입니다. 남편은 전화기까지 빼앗으려 들며 바닥에서 갖은 몸부림을 치면서 그 전화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지만 몇 초도 안 돼서 회수금 돌려달라는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게 당연히 아버지 이름을 믿었던 분들이니 그 인간을 신뢰할 리가 없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병원비부터 시작해 그간 겁없이 버려놓은 사업자금까지 남편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10분도 안 됐네.
네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내가 뭘 했니? 여보, 우리 두 분 보내고 다시 대화로 풀자. 어? 우리 둘 문제잖아. 그리고 내가 아버님 일 잘못될 줄 알았던 게 아니라 당신한테 혹시 모르니까 충격받지 말라고 그런 거라니까. 그럴 뿐 아닌 건 나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정말이에요, 아버님. 저 두 분한테 다시 충성하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충성? 그럴 바엔 개 한 마리를 키우고 말지. 너 같은 게 무슨 충성? 내 남편 이름 빌려다 쓰더니 뭐라도 되는 줄 알았나 보다. 아이고, 불쌍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마음 풀리실 때까지 저 뭐든 하겠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그럽니다. 네? 돈 보고 잠깐 저도 혹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긴 했지만 잠깐이었어요. 사업이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정신 제대로 차리고 살겠습니다. 그래, 그건 나중에 네 일기장에 쓰든지 법정 가서 열심히 변명해봐. 남편은 엄마, 아빠, 저 세 명을 번갈아 가며 다리를 붙들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애원했지만 이미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 인간을 떼어내듯 집에 혼자 남겨두고 친정집으로 가는데 이혼하고 가는 길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없이 가라앉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엄마가 웃음을 터뜨리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 남편이 흘린 콧물이 바지에 묻었다면서 그걸 물티슈로 벅벅 닦아내는데 그 표정이 생각난다면서 배를 잡고 웃는 바람에 우리 식구는 차 안에서 모두 대폭소를 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덕분에 그날 일이 제 마음 안에서 많이 가벼워지는 기분도 들었죠. 그리고 이후 아버지는 주변에서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남의 돈 쉬운 줄 아는 사람에게 돈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알겠더라고요. 돈으로 찍어 누르니 남편은 깨갱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그리고 평생 빚이나 갚다가 지쳐서 죽게 해주겠다는 아버지 말대로 남편은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가 되었어요. 그걸 보니 그 인간이 한 말을 두고두고 빚 갚으며 후회하고 살게 만든 통쾌한 복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전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들어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뭐든 끈기 있게 해본 적도 없고 남 앞에 내놓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혼이란 게 사람을 어떤 면에선 겁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성격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가진 소중한 걸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과는 분명히 평생 오래도록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